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북한인권법이 17대부터 계속 제기가 돼서 우리 19대에 들어와서 처음 이런 공청회가 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전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그동안 계속 이런 북한인권법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관심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북한 인권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이 과연 그 효과를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즉 실효성의 문제에 이게 자꾸 귀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그럼 그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좀 따져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김기옥 진술인께 질문 드릴게요. 너무 답변이 기시니까 좀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미국이 2004년도에 인권법을 제정한 이후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실제 조사하지 않아서 알 수 없습니다만 탈북자들이 나와서 진술하는 상황을 보면 그리 확전되지 않았다고 미국의 봅니다. 인권법이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없은 영향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았나 하는 추론을 하게 하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했던 그 정권 시절에 북한 인권상이 개선됐습니까? 그거는 국민마다 다르죠. 그들의 또 경제 내부적인 상황도 있고요. 그럼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인권이라는 게 북한의 지배층의 인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인권이 우리가 대북 지원에 의해서 개선된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북한 인권의 법이 아니라 북한 인권의 중요한 것은 요독과 같은 정치범 수용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 노약자층, 특수층을 다 저는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권의 가장 열악한 지경에 있는 사람부터 국제적인 관심을 이끌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개선돼 갈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김영순 이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이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정치범 수용소 존재했죠. 50년도 전쟁 끝나고 53년도 7.27 전쟁 끝난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 이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대체로 언제부터라고 보십니까? 네, 국제사회에 알려진 거는 아마 93년도 그래도 우리 탈북자들이 나오면서 시작됐죠. 네. 그것이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겁니다. 네, 불러일으켰습니다. 미국의 인권법이 나오고 이제 우리가 당사자로서 한국의 입장으로서 인권법이 나오는 것이 또 다른 국제사회 관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5, 6개 있고 나오는 혁명하고 여기 여독인데 국제사회가 이렇게 많이 떠들므로 해서 정치범들을 많이 이렇게 서린청 같은데 탈북자 남한을 적선을 띄지 않은 거는 그래도 직결서 노동 단련돼서 많이 구출했고 98년도 김정일이가 전체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옷이나 얻고 밥이나 얻어먹고 돈이나 얻어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온 건 역적이 아닙니다라는 방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8년도에 다 내놨는데 그 이후에도 국경을 자본주의의 자유민주주의의 맛을 본 사람은 국경을 한 번 넘으면 10번이라도 붙들려도 또 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유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걸 알게 됐고 오늘 질문에 좀 어긋나지만 답변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대한민국의 건국의 모든 문제 자유민주주의가 진로를 확보하는 데는 의견이 야여당이 다양할 수 있겠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저는 처음 참가해서 보니까 야여당 간의 북한 문제도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른 데 대해서 앉아서 가만 생각하니까 좀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선 생각되는 바가 너무도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심정의 답답함을 저희도 같이 느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정도로 하고요. 서보혁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북한에 대한 제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하신 적 없으시죠?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렇게 들어서 북한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악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그런 맥락이 있죠. 예. 그러면 대북 제재를 없애면은 생존권이 위협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바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때 그 제재에 해당되는 타겟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 나가면서 북한 제재에 대한 타겟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북한 제재에 대한 타겟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냐고요? 북한 주민이라고 생각하세요? 북한 정부죠. 정부죠. 예. 그 제재를 받을 그 대제재의 원인은 뭡니까? 무슨 제재요? 제재를 대북 제재의 원인이 뭡니까? 네? 대북 제재를 왜 했냐고요? 북한이요. 예. 아니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왜 했냐고. 제재하는 이유 여러 가지죠.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공산국가고 인권 침해 국가고 공산국가라고 인권 침해 국가라서 제재를 했나요? 네? 북한이 공산국가고 인권 침해라고 해서 제재를 했나요? 예를 들면 미국이 대북 제재해 나가는 그 법적 근거가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그걸 우리는 굳이 제재라고 얘기하진 않죠. 그것은 그냥 그 공산국가와 관련한 규제죠. 그 제재는 북한이 핵하고 미사일 쏘고 그래서 제재한 것이죠. 그것이 북한의 생존권을 위협한다 하는 그 말씀도 놀랍고, 그것이 생존권을 위협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된다는 그 논리의 전개도 참으로 놀랍다. 그건 의원님 논리에 비얘기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제재 정책을 정확히 효율성 있게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니까 나중에 한번 속기록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재성호 교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인권법의 실효성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그 북한 인권법이 되었을 때 그것이 국제적인 관심을 일으키고 국제사회가 대북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실효성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부 실효성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데, 그 국제사회 한 목소리가 내는 게 물론 단기적으로 반발하겠지만 그것이 축적이 되고 경우, 또 과거에 북한이 유엔 인권 그 소위원회 결의에 반응을 해서 이 탈북자를 체포에 끌고 가는 데에서도 좀 변화를 본 적도 있고, 여러 가지 법 제정의 모습도 보이고 말이죠. 헌법 특위 정원, 그런 점에서 보면 국제사회의 액션에 대해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북한의 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해서 그것이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고요. 저는 이 북한의 인권법이라는 게 이게 보편적 가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정도를 걷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건전한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제 교수님께서 일단 북한 인권법에 필요성이 있다면 먼저 욕심내지 말고 상징성이라든지 우리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 수준이라도 시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인권재단에 대한 반대가 많습니다. 근데 인권재단이 북한 인권법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대북 인권 활동에 얼마 정도의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 인권 운동을 좀 활성화하는데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 운동은 결국은 NGO가 나서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이 현지 통일부 예산 갖고 잘 할 수 있을지 약간의 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규모를 좀 줄이는 거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예 재단을 만들지 않는다 할 경우에 과연 북한인권운동 활성화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